표창원의 뉴스 사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 경제 프로파일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윤경, 김치형 두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체 휴일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김치형 기자님께서는 주말 하이킥 네. 진행하시고 피로가 쌓이셨을 텐데도 전혀 감사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역시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사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국정감사 한창 진행 중인데 기재부 국감에서는 법인세 인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정부의 일단 그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핵심은 네. 법인세 최고 세율을 지금 25%였는데 22%까지 낮춰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기업을 조금 늘려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둘 다 세금을 덜 걷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감세를 하게 되는 건데 네. 또 여기다가 이제 뭐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이중과세되는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지분 요건 뭐 이런 것도 좀 완화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는 목표가 역동적 경제 성장을 위한 세수의 선순환이에요. 네. 뭐 그 말 자체는 사실 모순이 없죠. 모순이 없는데 예. 그게 과연 작동할 것이냐, 아하.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분분해서 네. 저희가 얘기를 나눠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나눠볼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쟁점이 되고 있고 특히 국회 기재부에서도 여야 간에 상당한 논쟁이 오고 가고 있는데 야당은 일단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야당이 네.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예. 이른바 이제 낙수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법인세 인하를 해주는 거는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면 그 돈을 가지고 뭔가 투자에 활용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직원들의 임금을 높여준다든지 복지에 쓴다든지 네. 이럴 그 재원을 마련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정부는 이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예. 반대하는 쪽에서는 다른 전제를 깔고 있죠.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줘 봐야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데 쓰지를 않는다. 아하.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면 네. 투자를 미루고 회사에 유보금을 쌓게 되고 도리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대주주한테 이익이 몰릴 것이다. 네. 그러니 이건 전혀 낙수 효과가 없는 거다. 과거의 경험을 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여서 네. 이 두 장은 서로의 전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돈을 아끼게 해주면 이걸 투자에 쓸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고 예. 반대쪽 여당에서는 아끼게 해줘봐야 이거 거기에 안 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네. 여야의 주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우선 우리 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거 법인세 감세가 필요하고 이것은 분명히 선순환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보고서 저도 오늘 좀 봤습니다만은 사실 국책연구원에서 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보고서를 낼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중립적인 의견을 내야 되는데 네. 이 보고서를 쓰신 분의 소신 같긴 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본인의 소신을 앞세워서 네. 예를 들어서 세금을 깎아줬을 때 법인세를 깎아줬을 때 과연 투자가 일어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찬반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찬성 논의만 다 앞쪽에 녹여서 섰고요. 그리고 이게 모형을 만들어서 추정을 하고 그 추정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모형을 만들어서 추정한 논문 자체가 이렇게 게재가 학술지에 게재된 네. 상태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추정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추정치를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뭐 고용률이 어떻게 된다고 말했을 때 가정도 굉장히 강한 가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변수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뭐 세금 더 내게 하면은 투자 더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쉬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반론이 이론적으로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번에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법인세 깎아주면 한 4조 5천억 정도 세수 손실이 생겨요. 그럼 세수 손실이 생겼을 때 그만큼 지출을 감소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더 효율적인데 정부 지출 같은 것이 감소가 되면 당연히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인세를 깎아줬을 때 우리 김지영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지금처럼 미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할 때 기업들은 현금 유보를 더 하려고 하는데 법인세를 깎아주면은 투자를 할 것이다. 상당히 사실 설득력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 경기 후퇴기에 일종의 정부가 재정을 늘릴 거냐, 세금을 깎아줄 거냐 이럴 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데요. 네. 지금은 경기 후퇴라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재정을 감축하는 재정 적자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감세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도 시점적으로 맞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어떻게 개인의 보고서가 아니고 KDI는 국책연구소의 네. 보고서는 매우 부적절한 보고서가 네. 부적절한 시점에서 나왔고 이것을 경제부총리가 인용을 국회에서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부적절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자의 소신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석사 논문, 박사학위 논문 혹은 그 학술지 기고하는 개인 연구자의 논문이라면야 소신이라는 표현이 맞겠지만 아니 국책연구원이고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그렇게 교수님께서 부적절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할 정도의 내용이라면 소신으로만 봐야 될까요? 솔직하게 어떻게 개인의 보세요? 소신으로 쓸 수 있는 형식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쓸 때는 예. KDI의 입장과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근데 지금 네. 그런 것이 아니고 예. KDI에서 나오는 브리프식으로 나왔다는 거. 그것도 네. 시점이 정기국회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서 나왔다는 거. 그걸 또 가지고서 부총리가 국회 답변에 활용했다는 거. 이런 일련의 쭉 이어지는 행위들을 보면은 네. 굉장히 KDI가 중립성, 정치적인 중립성과 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을 스스로 짓밟았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식의 이 국책기관의 이 정치에 대한 개입이라고 사실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국책기관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잘못된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규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네. 그 개인적인 소신을 논문에 꼭 나타내야지 된다는 법은 없고요. 예. 연구의 결과를 대부분 해외 저널이나 이런 데 기고할 때는 피어 리뷰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의 논문을 과거의 자신의 논문을 계속 인용을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또 논문을 쓰고 보고서를 쓴 거라서 네. 더 지금 그 부실하다 혹은 이제 부정확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 8월에 비슷한 주제로 그러니까 아예 제목이 그래요.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가라는 논문이 유럽 이코노믹 리뷰라는 데 실렸어요. 네. 꽤 권위 있는 그 저널이고 거기 실린 것을 보면은 42개의 그 연구를 메타 분석을 해가지고 네. 결론을 냈는데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효과는 제로다.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비교했을 때 피어 리뷰가 당연히 된 것이고요. 저널에 게재가 된 것인데 네. KDI 논문도 만약에 이 보고서도 적절하고 정확하다면은 피어 리뷰 통해서 한번 저널에 기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좀 예. 추가로 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게 논문이 저도 논문을 안 봐서 이게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요약한 내용만 보셨군요. 네네 본인께.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 브리프는 있는데 거기서 논문을 인용하는데 그 논문 자체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그 논문을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에스티메이션 추정 결과가
뭐 방법론적으로 살리다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특정한 시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근데 네. 그것이 그런 그 추정 결과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가를 논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KDI의 보고서라고 하기엔 너무나 실망스러운 수준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네.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그 유로피언 에코노믹 리뷰라는 아주 탑저널 중에 하나인데 여기 나온 것은 이제 메타 스터디를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스터디가 실증 연구도 그렇고 이론 연구도 굉장히 다른 견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메타 스터디는 뭐냐면 지금까지 실증 연구한 것들을 모아서 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그 메저먼트 에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메타 스터디하는 방법을 통해서 걸러서 그래서 그러면 이런저런 걸 다 컨트롤해서 스터디에서 여러 가지 메저먼트 에러도 해서 그렇다면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상반되는 의견들을 가지고서 법인세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를 연구한 건데 그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개 같은 게 당연히 들어갔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본인의 의견과 동의하는 선행 연구만 다 가지고서 인용을 하고 이 보고서를 냈다는 거는 굉장히 평양된 네. 보고서다. 이런 것은 국책연구원에서 나와서 안 될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치영 기자님, 네. 두 분이 이 보고서 자체의 어떤 그 논리와 학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특히 일반 학술 논문이라면 피어 리뷰 같은 연구자끼리 서로 검증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학술 저널에 실리겠지만 KDI는 국제 연구기관으로서 기관 내에서의 그러한 그 검토와 그리고 뭐 비판과 네. 뭐 교정 수정 등을 거쳐서 기관명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건 기관의 의지와 기관의 뜻이 표현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문제가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이 나오셨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정부는 뭔가를 설득하기 위한 여론전을 위해서 KDI를 활용할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활용의 적절성 문제를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논문이 제대로 된 논문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얘기를 한 건데,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정부가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정부의 재정이 수입이 준다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가 지금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카드를 쓰는 게 맞는지 이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 영국에서 일단 그 세금 감면을 추진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얼마나 네.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웠는지를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전 정부에서 낙수 효과가 없다 그래서 사실 분수 효과를 노린 정책들을 썼었죠. 그러니까 네.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줘서 뭔가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는 정책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 예. 네. 그러면 반대로 낙수 효과를 다시 한번 노려보겠다 이 시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뭐 논문이라든지 근거가 부족했다라는 건 비판받아야 되지만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이 낙수 효과를 하기 위한 정책을 쓰는 게 맞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네. 그냥 우리가 맞아라고 그냥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런 논문을 가져다 대고 KDR을 활용했다는 거는 이제 좀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감세하는 게 지금 이 시기에 활용할 정책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네. 특히 영국 사례를 저희가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금융시장에서는 돈이 풀려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당장 이번 주에 이제 금통위에서 또 금리를 올릴 걸로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든 시장에 퍼져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하는데 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돈을 푸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엇갈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네.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두 네. 가지만 추가로 좀 지적을 하고 말씀하십시오.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국의 경제부총리께서 이런 보고서를 보고 국회 답변의 자료로 썼다는 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도대체 판단 능력이 있으신지라는 네. 생각이 먼저 들고 네. 너무나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정말 경제를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분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 정책 정해놓고 거기에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인들 끌어서 국회에서 답변을 한다. 정말 개탄스러운 태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제 혁신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성장에서는 새로운 진입 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있고 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성장의 원천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계속 성장을 해왔을 때 투자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1990년대부터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시작 한 15년 동안 일본의 투자율, R&D 투자까지 포함해서 미국이나 서유럽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성장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식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 늘 이야기하시는 분이 또 돌아서서는 투자 통해서 성장한다고 이야기하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을 정치인들이나 우리 관료들이 너무나 많이 하신다. 그것도 제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재정 정책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제하고 세제는 줄이고, 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줄이는 계획이,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하려는 계획이 있으면은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알려줘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세수가 줄면은 어디서 이것을 메꿀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그렇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났고, 네. 그러니까 세수 감소가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그러니까 감세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해요. 네. 주류 경제학에서도 확실치 않은 예.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분명한 네. 건 세수가 준다는 겁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인플레 감축법,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재원을 대기업에게 증세를 해서 확보를 네. 하겠다라는 거를 명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경제 주체들 또 연구기관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품 반도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반도체가 기로에 서 있다 이런 보도 계속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 기업이죠. 실적이 무척 부진하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이게 3분기 이제 잠정 실적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매출이 76조 원,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예.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매출은 2.7% 정도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31.7%나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역성장을 기록한 건 2019년 4분기 이후에 11개 분기만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충격을 준 거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시장은 나름 예상은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출도 조금 안 좋을 거고 이익도 좀 줄 거야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었거든요. 네. 근데 증권사들이 주로 내놓는 일반적인 뭐 컨센서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매출이 76조 나왔는데 시장에서 한 78조 원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네. 영업이익은 이 10조 8천억 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그 주류는 한 11.7조 원 정도, 그러니까 11조 7천억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더 안 좋아졌다. 그거는 앞으로도 조금 더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환율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조금 더 그 4분기나 내년 1분기까지도 이런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전망이어서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 중에 하나인 반도체가 이렇게 꺾이면 전체적으로 무역 수지라든지 네. 경상 수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그 세계적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다 나빠야 될 텐데 우리가 늘 1위를 유지하던 반도체 매출 TSMC에게 1위 자리도 내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정말 그냥 저장 기능 거기에 네.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은 비메모리는 요즘 유행하는 슈퍼컴퓨터라든지 네. AI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그 반도체거든요. 네. 요걸 만드는 시장이 훨씬 더 성장률이 높은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가 엄청 뛰어올라서 이번에 3분기 매출이 27조 5천억 원 되더라고요. 네. 예, 우리 돈으로. 근데 지금 삼성 반도체 매출이 한 24조, 25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뛰어넘을 걸로 추정이 되는 거고요. 네. 예. 예전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인텔과 삼성전자가 좀 다툼을 했다면은 네. 그 사이를 뚫고 TSMC가 확 올라갔죠. 교수님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는데요. 간략하게 1분 이내로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우리?
네, 비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칩체는 상당한 기간 갈 것 같고요. 네. 세계 경기가 나쁘다는 측면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과정에서 예. 뭐 서버라든지 그러니까 메모리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당겨서 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 플러스 메모리 반도체의 그 슈퍼 사이클 네. 하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 기간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와서요. 나머지 이야기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우리나라 반도체 상황 상당히 전반적으로 매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영업 실적도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달리다가 TSMC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 우리가 메모리 부분에 너무 치중하고 있었던 이유 때문이다라는 김윤경 기자님의 지적까지 짚어봤고요. 박상인 교수님께서 이 해법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변수가 중국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전면적으로 통제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 주겠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게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네. 넘어가는 것, 그다음에 네. 첨단 제품들이 중국이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개방 경제로 돌아설 때 네. 미국이 굉장한 지원을 해줬습니다. 보면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 미국이 결정적으로 거기서 실수했다라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학자들 중에. 네. 그때 이제 넘어간 기술들의 첨단 기술들이 꽤 많은데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중국이 미국을 앞서거나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 중에 뭐 첨단 산업들이 군사적인 무기에 사용될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면 미국은 항모를 끌고 가서 항공모함을 끌고 가서 네. 전투기하고 교신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인데 예. 중국은 그걸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해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통신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쪽의 무기들을 개발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런 것들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게 결정적으로 미래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 첨단 기술이 넘어가는 걸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여러 가지 정책들도 단순히 무역 정쟁뿐만 아니라 미래의 중국하고의 세계 패권 국으로서의 싸움에서 영원히 격차를 벌리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민주 진영으로 똘똘 뭉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대만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반도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기술이 넘어가는 걸 일단 막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 네. 이런 데들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중국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거 수출하는 기업들도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고래가 싸우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새우의 등이 터지는 상황. 김치현 기자님 말씀 주셨지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죠. 생산 공장과 후공정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 반도체 통제 계획을 보면은 중국 내 생산 시설을 외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심사를 한다라고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뭐 정부가 외교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휘를 해가지고 미리 좀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네. 앞으로도 이제 워킹 그룹을 통해서 회의가 이제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조정해 나간다면은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기적으로도 별 충격은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결국 칩4 동맹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지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네. 공화당 민주당이라고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때나 바이든 때나 다름이 없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대중국 정책이다. 그래서 이런 기조는 상당한 기간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일단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지금 개별 심사를 한다고 앞으로 했어요. 그리고 예. 지금 통제하는 것을 보면 지금 중국 공장
기업들이 갖고 있는 수준 이상의 기술을 맡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개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중국에 있는 공장 시설을 확장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질 수 있다. 그래서 투자를 앞으로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중국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주로 뭐 서버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거 회사들에서 쓰고요. 그다음 시스템 반도체는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하이텍 쪽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중국 수요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TSMC하고 삼성전자가 좀 다른 입장인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액세스가 제한이 되거나 공장에서 가동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당장의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 기업들이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향후에. 자기 걸로. 네, 그런데 그 추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또 방패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봐서 옳은 것들이 더 큰 이득이 될 것인가는 좀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런 입장에서 치포라든지 중국과의 문제 같은 것들을 접근해야 된다. 이게 보기에는 나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꼭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 말씀 주셔서 조금은 좀 마음이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인 교수,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